안녕하세요. 아마 이번 생엔 더 이상 결혼 생각이 없을 것 같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와장창 깨져버렸거든요. 평생 모르고 살던 한 사람을 만나 인생을 공유한다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아버린 거죠.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인생 선배님들께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부모님 아래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인 남동생과 평범한 남매 사이로 자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일과 취미를 즐기느라 나이 30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이 39에 당시 제가 동네 지인들과 자주 방문했던 갈비집 사장님과 연애를 시작했죠. 그 갈비집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식당이었는데 사장님도 친절하고 고기 맛도 괜찮았습니다. 때문에 함께 어울리던 지인들 중 동네 마당발이던 몇 명이 입소문을 많이 내줬습니다. 덕분에 그 식당에 손님이 제법 몰리게 됐고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보다 우리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해 친분을 쌓았던 거예요. 저보다 2살 많다던 사장님은 보면 볼수록 사람이 호탕하고 정이 많아 보여 호감이 가더라고요. 때문에 수줍게 저에게 고백한 사장님과 연애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연애 초반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난 일만 하느라 연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빤 왜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어?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아서 분명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제 질문에 남자친구는 멋쩍게 뒤통수를 긁적이며 대답해 줬습니다. 나 좋다고 하던 여자들이 몇몇 있긴 했는데 나도 너처럼 크게 연애에 관심이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집이 어려워서 돈 버는 데만 온 힘을 쏟으며 살았거든. 난 부모님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말이야. 그래서 그 나이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에이, 거짓말. 나도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나도 예전엔 짧게나마 몇 번 여자를 만나긴 했지. 근데 34살 때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실직하고 작은 사업에 도전하면서 그럴 여유가 없어졌어. 게다가 그 사업이 3년 만에 망하면서 빚까지 생기니까 더더욱 연애 같은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그 뒤로 배달 일에 막노동에 별별 일을 다 하면서 빚 다 갚고 여기에 드디어 갈비집을 차린 거야. 그리고 순옥이 널 보고 반한 거라니까? 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한 첫 번째 여자야. 어떻게 보면 네가 내 진정한 첫사랑이지. 나이 40이 다 돼 내가 첫사랑이란 남자를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너무 고마웠고 내심 기분도 좋았어요. 게다가 비록 한 번의 실패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죠. 늘 저를 배려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남자친구 덕분에 우린 별다른 다툼 없이 무던히 2년간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주년이 되던 날 남자친구의 청혼으로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순옥이 너도 나도 네 남동생하고 내 여동생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늘 부러워했잖아. 이젠 동생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화목한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자.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순옥이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41 먹은 딸이 여태 시집을 안 가니 부모님은 내심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을 집에 소개시키고 싶다고 하자 두 분 모두 눈이 왕방울만 해지더니 이내 입이 귀에 걸리셨거든요. 그렇게 처음 예비 남편을 집에 인사시킨 날 부모님도 그리고 궁금한 마음에 집에 와 있던 동생과 올케도 예비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유, 우리 사위 듣던 대로 참 훤칠하니 잘생겼네. 게다가 성격 좋고 성실하기까지 하다며? 여보, 우리 순옥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랑 결혼하려고 여태 시집을 안 갔었나 봐요.
그러게. 자네 술 좀 하나? 내가 자네 인사 온다고 해서 좋은 술도 하나 사놨는데 집사람이 사다 놓은 소고기에 술 한잔 하자고. 가족들 모두 입을 모아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 예비 남편이 제게도 늘 말했던 화목한 가정 환경이었어요. 비록 저희 집이 가난하긴 했지만 가족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주셨고, 저랑 동생은 그런 부모님을 많이 존경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 소문난 인고 부부기도 하세요. 저도 꼭 저희 부모님처럼 순옥이랑 평생 금슬 좋게 사는 게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거 아주 마음에 드는구먼.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집안이 화목한 사람이 대체로 결혼해서 자기 가족한테도 무척 잘하더라고. 우리 사위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아주 만족스러워. 우리 순옥이 앞으로 정말 잘 부탁하네. 금이야오기야 아주 귀하게 키운 우리 딸 진심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남편은 첫인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엔 이번엔 제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남편이 평소 그렇게 가족 칭찬을 해서 저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과연 얼마나 좋은 분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될까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제 기대처럼 예비 시댁 식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인사해 순호가 여긴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여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내 여동생. 그 옆엔 마찬가지로 착하고 든든한 우리 매제야. 우리 매제 포크레인 기사인데 돈도 엄청 잘 벌어. 천사 같은 우리 조카도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동생 시부모님께 맡기고 왔대. 안녕하세요. 김순옥입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예쁜 색실 데려오다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순옥아, 앞으로 우리 아들 정말 잘 부탁한다. 예비 시부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우리 며느리 될 애여서 그런지 참 예쁘다고 말해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예비 시모는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절 환영해주는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참 고마웠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비 시모와 시누이, 시누이의 남편도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비 시부였어요. 예비 시부는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정도로 저희 집과 저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거든요. 그래,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셨다고? 그럼 두 분 다 지금 연금 받고 사시겠네. 요즘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되나? 아유, 여보, 뭐 그런 걸 물어요. 아니, 그냥 예비 사돈들 노은 잘 준비되어 있으신가 해서 물어본 거지. 저도 잘은 모르고요. 그냥 자식들 걱정 안 시킬 정도는 받으신다고 말씀하긴 하셨어요. 그래? 그럼 친정집은 작아야? 뭐 우린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지만 친정에선 도움을 좀 주신다나? 네, 작아예요. 부모님이 도움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도 모은 돈 충분히 있으니까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준다는 걸 왜 마다해? 그건 그렇고 다니는 회사가 꽤 괜찮은 곳이라며.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나?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왜 계속 돈 이야기만 물으세요? 순옥이 불편하게. 다행히 옆에 있던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 그런 시부를 말리더군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며 시부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좀 무리하셨지? 너무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변명이긴 한데 말했다시피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웠다고 했잖아. 지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두 분 모두 아직 전셋집 사시는 거야. 올해로 칠순인 아버지도 여태 오엔 세차장 나가서 월에 80만 원씩 받으면서 일하시고 어머니도 건물 청소 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많은
어렵게 살길 바라지 않는 마음에 그런 걸 좀 캐물으신 것 같아. 내 동생 결혼할 때도 매제한테 똑같이 그러셨어. 또 그러시는 일 없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해 주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빠 말대로 자식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라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도 괜찮아. 그때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이해도 갔고 예비 시부가 술도 조금 취했던 터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진행된 상견례 자리에서 또 술기운이 오른 예비 시부가 이번엔 푼수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비 사돈 어른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아들, 딸이 외모가 꽤나 출중합니다. 그게 다 바로 제가 물려준 유전자 덕분이죠. 아, 예. 저도 집사람도 처음 사돈 어른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라고 해도 믿을 만큼 멋진 분이 앉아 계셔서요. 그죠? 제가 좀 멋있죠? 뭐,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 저 소시 쪽엔 여자 여러 둘렸습니다. 시대만 조금 더 늦게 태어났으면 아마 제발 자기네랑 계약하자고 바짓가랑이 붙자고 사정하는 연예 기획사 사장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절 집안 중매로 만나 남편으로 삼은 우리 마누라가 아주 복받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취했네요. 여보, 그만해요. 나이 70에 무슨 외모 자랑을 그렇게 해요. 아, 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외모가 바로 재산이야. 우리 자식들은 나한테 평생 절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가요, 이 외모 간직하려고 평소에도 얼마나 관리받는지 모릅니다. 주름 없애는 시술에 피부 관리에 여기 코끝 보이시죠? 사실 제가 늘 이 코끝이 좀 불만이었는데요. 여기에 필러를 맞으니까 인물이 더 확 살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러도 맞고 있습니다. 이 나이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두 분도 나중에 저랑 시술 상담 받으러 한번 가실래요? 저희 부모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그러자 신이 났는지 예비 시부는 더욱 들떠서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기 자랑을 해댔죠. 솔직히 예비 시부 인물이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빠 말이 과장이 아니라 저도 처음 시부를 봤을 때 정말 연예인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이른이 아니라 10살이 어리다고 해도 충분히 믿을 만큼 동안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랑을 들으니 저도 부모님도 함께 자리했던 제 남동생 부부도 모두 떨떠름할 수밖에 없었죠. 예비 시모와 시누이 부부, 예비 남편 또한 민망해하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좀 푼숫기가 있으시긴 하구나. 그래도 뭐 평소엔 근면성실하고 가족도 살뜰히 챙기는 좋은 분이라며 자기 자랑 좀 한다고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네 남편 될 사람이 그러면 같이 살 네가 힘들 테니 내 고민해 보라고 하겠지만 네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니? 그래, 네 아빠 말이 맞다. 아휴, 덕분에 우린 평생 추억할 이야기거리 하나 생겼구나. 엄마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라며 아빠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전 상견례 이후 예비 남편과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예식장도 마음에 드는 곳으로 예약하고 3억짜리 빌라로 신혼집도 구해 신혼여행 이후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쳤죠. 곧 다가올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찬 매일을 보냈습니다. 예비 남편의 갈비집에서 늘 함께 방문하던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청첩장을 주기도 하고 회사가 끝나면 예비 남편의 갈비집 일을 도와주기도 하며 예비 부부로서 즐겁게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기다림을 박살내버린 거대한 사건이 절 찾아오고 말았죠. 그날은 바로 결혼식 3주 전인 예비 시부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아버님, 칠순 축하드려요. 오늘은 정신 없으실 테니까
다음 주에 따로 찾아뵙고 선물 드릴게요. 저는 초대를 받고 예비 시부의 칠순잔치가 열린 한 식당에 갔습니다. 예비 시부는 빈손인 저를 보며 살짝 표정이 굳었지만 따로 찾아뵙고 선물을 주겠다던 제 말에 다시금 웃음을 활짝 지으시더라고요. 조촐하게 열린 자리여서 그런지 예비 시부의 칠순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 몇 분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시부를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은 그리 친하지 않은 지인으로 보이는 어르신 서너 분이 전부였죠. 제 표정이 의아해 보였는지 옆에서 예비 남편이 슬쩍 귀뜸을 해주더군요.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시거든. 그때 배신감이 너무 크셔서 그 뒤로 사람을 잘 못 믿으셨어. 그때 절친했던 친구들이랑도 전부 인연 끊으셨고, 그래서 잔치에 부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러셨구나. 늘 기운찬 모습만 보이시더니 그런 아픈 사정이 있으셨네. 예비 남편의 말에 그제야 이해가 가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론 괜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비 시부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예비 시부는 초대한 인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사회자까지 섭외했는데 사람이 적으니 참여도도 호응도 낮아 칠순잔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예비 시댁 식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제가 나서서 못 부르는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춤도 추고 성대모사까지 한 겁니다. 물론 실력은 엉망이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기특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더군요. 아버님, 건강하게 맞이하신 칠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며느리랑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8순, 9순까지 사셔야 돼요. 사실 저는 내성적인 편이라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신나게 웃는 예비 시부와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니 그래도 잘한 일이다 싶어 뿌듯했죠. 하지만 제 마지막 성대모사가 끝난 후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던 제 노력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집안은 제가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도 없던 존재였던 겁니다. 잔치 중에 죄송합니다만 실례 좀 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신이 난 분위기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복 경찰들에 의해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잔치의 주인공인 예비 시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웅성웅성거렸죠. 그리고 이어진 경찰의 말에 모두들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영호 씨 맞으시죠? 당신을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나 장영호 아닙니다. 나 김찬석이란 사람입니다. 여기 신분증도 있어요. 저기 떡하니 장영호 칠순잔치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까? 그거 가짜 신분증이죠? 신분증 위조죄까지 추가되시겠네요. 예비 시부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들에게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더군요. 그리곤 씨알도 먹히지 않자 되도 않는 도망을 치려다 금세 잡히고 말았죠. 놔! 이것들아! 놓으라고! 체면 구겨지잖아! 그 와중에도 예비 시부는 끝까지 체면을 신경 쓰며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다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수군거림에 저는 또 한 번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됐죠. 에휴, 저 인간 3년 전에 교도소 다녀와선 정신 차리고 사나 했더니만 그새 못 참고 또 저런 짓거리 하고 다녔네. 그러게나 말이야. 예전에 무슨 중년 남자들만 채용하는 술집에서 여자들한테 술 따르고 돈 뜯으면서 살더니 다 늙어서도 저러고 다녔단 말이야. 그걸 다 참고 산 저 집 안 사람만 불쌍하지. 형제들한테 인연 다 끊겨서 사는 거 불쌍해서 잘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인간 칠순까지 왔더니 별 구경을 다 하는구만. 저러고 사니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예비 시부는 정가자의 술집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알고 있었으니 예비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알고서 저에게 숨긴 게 아니겠어요? 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자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던 예비 시댁 식구들과 예비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예비 남편을 향해 소리쳤죠.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아버지 전과자였어?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이라며. 근데 이게 대체 뭐야? 나한테 그걸 왜 숨겼어? 얼른 설명해. 그럼 오빠 아버지에 대해 나한테 했던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오빠 아버지가 자식 걱정해 나랑 우리 집 경제 사정 물어봤다는 말도,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주위에 친구가 많이 없다는 말도 전부 다? 그게 미안해 순호가. 난 네가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면 나랑 결혼을 안 해줄까 봐 숨긴 거야. 미안하고 나아가. 나라도 너한테 이야기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예비 남편은 다급히 제게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싹싹 빌더군요. 예비 시모는 눈물까지 보이며 제게 사과를 했죠. 그리고 예비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울분까지 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3년 전에 교도소 다녀온 이후엔 진짜 정신 차리신 줄 알았어. 전엔 여자들한테 돈 뜯고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엉망으로 살았어도 이젠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시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대체 또 언제 누구한테 사기를 쳐서 체포가 된 거야? 내가 아버지 때문에 진짜 못 살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진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미안해 순호가. 나 정말 널 너무 붙잡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 숨겼어. 예비 남편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길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들 예비 시부가 이젠 정말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도 뒤통수를 맞은 거라면서요. 예비 시누이 또한 제게 다가와 한숨을 쉬며 조금 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더군요. 죄송해요, 새언니. 저라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아빠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저지르고 다녔을 줄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아빠,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일하던 공장 금방 때려치우셨대요. 그 뒤로 자기 얼굴만 믿고 계속 남자가 여자들한테 술 따라주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여자들한테 돈 뜯어내고 바람도 많이 피웠었어요. 심지어 번 돈은 도박으로 맨날 날려서 저희 집 월세살이에서도 계속 못 벗어났고요. 엄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아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걸 다 참아주고 사셨고요. 제가 결혼을 나이 29에 좀 일찍 했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인 저랑 다르게 저희 남편은 일찌감치 포크레인 일 시작해서 돈을 잘 버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시댁도 워낙 잘 살아서 고맙게도 제가 30살 때 남편이 부모님한테 전셋집을 구해주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 제가 건넨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나가서 또 홀랑 날려버렸어요. 정말 대단하죠? 예비 시누인 그 일을 계기로 예비 시부와 인연을 끊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밖에서 예비 시모만 만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이듬해 예비 시부가 여자들한테 단체로 고소당하고 다른 범죄까지 걸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죠. 전 혼자 남은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남편한테 염치 불구하고 부탁해서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어드렸어요. 지금 부모님이 사는 집이 바로 그 집이에요. 그리고 3년 전에 교도소에서 나온 아빠가 그런 저한테 집 구해줘서 고맙다고 자기 이젠 정말 정신 차리고 살 거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월급은 적지만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세차장 일까지 구해서 성실하게 돈을 벌었어요. 도박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사기나 다른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오빠도 엄마도 저도 아빠가 정말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새 우리 몰래 또 사기를 치고 다녔다니 정말 허탈하네요. 세차장 일도 아마 진즉에 간뒀던 거겠죠. 세차장 일 나갈 때 빼곤 집 밖에 잘 안 나가던 사람이었으니 아마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러 싸돌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새언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충격적인데 새언니가 받은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넌 그런 설명을 뭐하러 일일이 다 해? 사람 더 놀라게. 순호가,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두 번 다신 거짓말 안 할게. 예비 남편은 제게 예비 시부의 정체를 털어놓으며 사과하는 예비 신우에게 괜히 타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땐 창피하고 민망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신우이를 말리는데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요. 충격받아서 울기 시작하기까지 했던 예비 시모와 그런 자신의 엄마를 달래는 예비 시누이, 그리고 저를 뒤따라 나오려던 예비 남편을 전부 뒤로 하고 말입니다. 오죽 자기 아버지가 싫었으면 제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저는 머리를 좀 식히려 아무 정류장에서나 탄 버스에서 내려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몇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슬슬 해가 어둡게 지려 할 때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여보세요? 새언니, 아니 순옥 언니, 저 진구 오빠 동생인데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어서요. 언니가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되도록 빨리 말씀드려야 할 얘기라서요. 저장되지 않았던 모르는 번호의 주인은 바로 아까 전 예비 시부의 정체를 낱낱이 알려줬던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아까 칠순잔치 때 예비 시누이가 제게 번호를 물어봤었거든요. 예비 남편도 아닌 예비 시누이가 대체 제게 무슨 할 말이 더 남은 건가 싶어 저는 제가 있는 카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곤 예비 시누이를 기다리는 내내 불안함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받은 충격이 컸는데 또 무슨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 말이죠. 빨리 오셨네요.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남편하고 애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까 많이 놀라셨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해요. 아, 네, 진구 오빤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 간 거예요? 아니요. 저녁 장사 때문에 가게 가봐야 한다면서 오빠 가게로 갔어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드리려던 말씀이요. 바로 저희 오빠 얘기예요. 불안한 예감은 들어맞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에 커피를 한 모금 홀짝였죠. 그리고 이어진 예비 신우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실 저희 집안 망나니는 아빠 혼자가 아니라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잘은 모르지만 저희 오빠가 자기 한번 이혼했었다는 얘기나 전과자라는 얘기 안 하고 평생 건실하게 산 척했죠. 오빠가 가족들한테 부탁했거든요. 자기 이번엔 진짜 정신 차렸으니까 언니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게 그 사실들 좀 비밀로 해달라고요. 저 전과자의 이혼이요? 역시 모르셨구나. 저희 오빠 아빠처럼 술집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사지 멀쩡한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 한번 안 구하고 여자들 등만 쳐먹고 살았어요. 저희 오빠가 아까 아빠가 자기 인생의 오점이라고 했죠? 아니요. 오빠는 오히려 아빠를 잘 따랐었어요. 여자를 어떻게 꼬시고 어떻게 돈을 뜯어내는지 아빠가 신나서 오빠한테 다 가르쳐 줬던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쉽게 돈이 생기니까 직장 같은 거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여자들한테 뜯은 돈으로 사치하다 돈 떨어지면 또 여자 만나서 기생충처럼 산 거예요. 저희 오빠 30대 들어선 아예 결혼을 빌미로 여자들한테 거액을 뜯고 다녔어요. 다니는 회사도 없으면서 성실한 직장인인 척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들한테 집에 사정이 있다, 부모님이 아프다, 잠깐만 빌려주면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 하면서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거죠. 결혼할 사이인데 자기를 못 믿느냐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도 사기죄로 교도소에 잠깐 다녀온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진짜 딱 자기 같은 여자랑 죽이 잘 맞아서 결혼까지 했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전 새언니 통장에 있던 거의 전 재산 들고 튀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바람 피우던 여자랑 새 살림 차리려고 했다더라고요. 그 일로 결국 전세원이랑 이혼 아닌 이혼을 하고 만나던 여자랑도 흐지부지 끝이 났죠. 하지만 지금 오빤 저한테 돈 요구한 적도 없고 자기 식당 차려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요. 명품 같은 거 몇 개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치라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맞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죠. 아빠가 교도소에서 나오기 얼마 전부터 자기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다면서 가진 돈 다 털어서 갈비집을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요. 그리고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더니 사고 한번 안 치고 살다가 언니까지 데려왔던 거예요. 저도 엄마도 정말 놀랐어요. 아빠랑 오빠가 그렇게 정신 차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둘 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언니한테 아빠랑 오빠 실체를 숨겼던 거예요.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오빠 부탁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저한테 욕을 하셔도 차마 할 말이 없네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신우의 말에 따르면 예비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 투성이었던 거예요. 가족 이야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연애엔 관심도 없고 제가 첫사랑이라는 이야기 등등 정말 모든 것이 다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손까지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근데 내내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아빠가 잡혀가는 걸 보고 그리고 아빠 이야기를 언니한테 해주는 절 타박하던 오빠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오빠는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언니한테 자기 정체까지 실토할까 봐. 2번 다시 거짓말 안 하겠다며 여전히 정체를 숨기는 오빠가, 그렇게 숨쉬듯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오빠가 과연 정말 변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 확신한 거예요. 변한 줄 알았던 아빠가 결국 변하지 않았듯 오빠도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 언니가 아까 잔치 때 노력해 주시는 모습 보고 감동했어요. 그때 언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망치기 전에 이제라도 얼른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 온 거예요. 예비 시누이는 계속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진실을 전부 말씀드렸으니 이제 언니가 선택하시면 돼요. 오빠의 거짓말을 용서하고 오빠가 변했다고 믿으면서 결혼을 그냥 진행할 건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얼른 파혼하든지요. 전 이제 정말 이 집 남자들 지긋지긋해요. 오빠가 변했든 어쨌든 간에 아빠처럼 또 언제 돌변해서 사고를 칠지 조마조마하면서 살기도 싫어졌어요. 그냥 앞으로 엄마만 보고 살려고요. 언니, 다시 한번 진실을 숨겨서 정말 죄송해요. 예비 시누이는 그렇게 엄청난 진실을 폭로한 뒤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친 듯한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선택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정말 정신을 차렸든 어쨌든 그것도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투성이인 사람과 제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던 전 순식간에 예비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길로 예비 남편의 갈빗집으로 달려갔죠. 순호가, 여긴 어쩐 일이야? 화는 다 풀렸어? 생각은 잘 정리했고? 갑자기 등장한 절 본 예비 남편은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아마 제가 자신을 용서하기로 해서 가게로 찾아왔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예비 남편에게 무작정 목이 마르니 사이다 한 캔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건넨 사이다 캔을 따서 2모금을 마시곤 남은 사이다는 전부 그놈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어, 순호가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아버지 일로 화가 났어도 그렇지 사람 얼굴에 사이다를 뿌리면 어떡해? 내가 진짜 네 아버지 일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너 나한테 뭐 더 할 말 없어? 가령 네가 전과자라던가 여자 등쳐먹고 살던 개자식이라던가 한 번 이혼까지 했던 놈이었다던가 하는 그런 말 말이야.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면 뭐? 아무래도 뒤가 구리다 싶어서 내가 그 짧은 사이에 네 뒤 좀 캐봤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짧은 사이에 내 모든 걸 알아냈다는 거야? 그놈은 제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예비 남편 휴대폰으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휴대폰 액정엔 동생이라고 이름이 떠 있었죠.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예비 신우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짧은 통화를 마친 예비 남편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어 보일 정도로 새하얗게 질렸죠. 야, 너 진짜 가족끼리 이러기야? 네가 순옥이한테 다 말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나랑 인연 끊을 거라고? 여보세요? 야, 야! 예비 남편의 말만 들어도 예비 신우이가 직접 자기 입으로 제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쯤은 알 수 있겠더군요. 자기가 할 말만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는지 예비 남편은 이미 전화가 끊긴 휴대폰에 대고 마구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이내 그런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순호가 화 많이 났지? 내 동생한테 다 들은 거라며.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설명? 혹시 내가 들은 내용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 그건 아닌데 나 이젠 정말로 정신 차렸어. 난 아버지랑 달라. 나 진짜로 너 정말 많이 좋아해. 그래서 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던 거야.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너한테 정말로 거짓말 안 할게. 우리 결혼식도 고작 3주 남았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평생 너한테 충성하면서 살게. 아니, 용서 같은 건 없어. 내가 연애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친구든 남녀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신뢰라고. 넌 내가 뭘 제일 중요시하는지 잘 알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만 늘어놓은 인간이야. 네가 지금 사람 됐다고?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평생 사탕 발린 말, 거짓말로 여자들 등쳐먹고 산 네가 진짜 정신 차렸다고 하려면 그 거짓말부터 끊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근데 넌 네 아빠 정체 들켰을 때도 끝까지 나한테 네 정체 말 안 하고 거짓말했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믿을 구석 하나 없는 널 내가 뭘 믿고 용서해줘? 이미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땅속 지하 내해까지 뚝 떨어졌어. 흔적조차 없다고. 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순호가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니까? 그럼 우리 구해놓은 신혼집은 예식장은 다 어쩌고. 그거 계약금도 다 내 돈으로 냈는데 지금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도 못 돌려받아. 다 합해서 무려 3,500이 넘어. 어쩌라고? 네가 잘못해서 파혼하게 됐는데 그 정도 피해는 봐야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냐? 만약에 네가 그거 걸고 넘어지잖아. 그럼 난 너한테 파혼 유책 사유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소송 걸 거야. 어디 본전도 못 찾고 위자료까지 토해내 볼래? 순호가 진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 버리지 마. 난 너랑 못 헤어져. 평생 다른 여자들 눈에 눈물 내면서 네 눈에 눈물 날 일은 없을 줄 알았지? 됐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영원히 내 인생에서 꺼져, 이 사기꾼아. 저는 엉엉 우는 그놈을 내버려둔 채 갈비집을 나왔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은 입을 떡 벌리거나 수군대며 애처럼 우는 남편을 보고 있었죠. 엄마, 아빠. 분명 마음이 화로 가득했건만 집에 도착해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결혼까지 하려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죠. 부모님은 놀라서 우는 저를 달래셨고 이후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까무러칠 듯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그런 무서운 일이 다 있다니. 그러게요. 순호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칠순잔치에 가서 모든 걸 직접 목격한 건 정말 조상님이 도우신 거예요. 마음 같아선 진짜 조상님께 큰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때 제가 칠순잔치에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비 시부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비 남편은 양심 고백하려는 예비 신우일 어떻게든 막으며 끝까지 제게 진실을 숨기려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로 조상님께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미안하구나, 아가야. 우리 딸한테 전화로 다 들었다. 네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다고. 아들 생각하는 이기심에 내가 너무 못된 마음을 품었다.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집 자식인 네 인생도 귀한 건데 말이야. 네, 아주머니 잘못하신 거 맞아요. 그래도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사이니까 더는 원망하진 않을게요. 제일 큰 잘못은 아주머니 아들이 한 거니까요. 저 아주머니 아들이랑 헤어졌거든요. 그래도 잠시나마 가족이 될 뻔했던 사이라 좋은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 더 이상 바보처럼 그런 남편 붙잡고 살지 마시고 이젠 유일하게 아주머니 생각하는 따님 위해서라도 그만 이혼하세요. 할 말 다 했고 사과도 다 들었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비 시모에게서도 사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비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예비 남편에게 파혼 선언을 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예비 신우이는 예비 시모와 아침에 유치장으로 예비 시부 면회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예비 신우의 예상대로 예비 시부는 세차장은 진즉에 그만두고 또 아줌마들 대상으로 돈을 뜯고 다녔다고 해요. 그것도 이름과 나이를 몇 살이나 속인 위조 신분증을 한 개도 아닌 세 개나 들고 다니면서요. 그렇게 연루된 사기 사건이 세 건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도 나이도 전부 거짓말을 하고 다녔으니 경찰들이 수사에 애를 먹다 결국 예비 시부를 찾아내 칠순 잔치 때 들이닥친 거라고 하네요. 피해자들 중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흥신소에 의뢰해 예비 시부의 뒤를 캤고 예비 시부가 칠순 잔치를 연다는 소식까지 입수해 경찰에 제보를 했다고 말이죠.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뒤로하고 저는 예비 신우에게 고마움의 말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지옥문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고맙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저 아까 부모님 전세집 빼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어요. 엄마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혼하겠다고. 엄마가 그런 결심을 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어차피 오빤 나가 살고 있고 아빤 정가까지 있으니 분명 교도소행일 테니까 이제 전세집 빼고 제가 엄마 모시고 살려고요. 오빠랑 아빠랑은 인연 끊고요. 남편도 전부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꼭 저희 오빠 같은 남자 얼른 있고 행복해지세요. 빠르게 그놈을 손절한 예비 시누이처럼 저도 그놈을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금액적으로 피해본 건 없으니 저는 그놈에게 소송을 걸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약 파기로 인해 제게 토해내야 했을 위자료보다 그놈은 더 큰 손해를 봤을 테니까요. 그냥 소송이든 뭐든 하루빨리 그놈과 전부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건만 그놈은 제가 차단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니 몇 번이나 제 회사와 집 앞으로 절 찾아왔더군요. 그놈이 절 정말 좋아했다는 말은 정말이었나 보더라고요. 순호가 나 너 없인 정말 못 살겠어. 이렇게 좋아해 본 건 네가 정말 처음이란 말이야. 네가 정 싫으면 결혼 안 해도 돼. 대신 나랑 만나라도 주면 안 될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나 진짜 정신 차렸다니까. 오지 말라고 좀. 이미 버스는 떠났거든? 평생 여자들 눈에 눈물만 내고 살더니 그렇게 우습게 보던 여자 때문에 마음 아파 보니까 어때? 죽겠지? 널 진심으로 믿고 좋아했던 그 여자들은 어땠겠니? 속았다는 것만으로도 배신감이 엄청났을 텐데 돈까지 뜯겼으니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냐고. 이건 다 인과응보야. 또 오면 나 진짜로 너한테 위자료 소송 건다. 알았어? 결국 제가 소송 이야기를 들먹이자 그제야 그놈은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제 지인들은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주더군요. 그런데 의리 넘치는 지인들은 말로 화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저 대신 그놈 가게를 쫓아가 깽판을 쳤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화는 이미 차단한 걸 알았던 그놈이 누구 휴대폰인지 모를 다른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며 불며 애원해 알게 된 사실이었죠. 한 번도 아니고 따로따로 무려 3번이나 와서 테이블 다 뒤집어 엎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순 사기꾼이 음식 관리는 정직하게 했겠느냐. 입소문 내서 장사 잘 되게 해줬더니 은혜 원수로 갚았다. 우리가 너 망하게 할 거다. 막 이러면서 말이야. 가뜩이나 나 너랑 헤어지고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속 쓰려서 가게 문을 열다 말다 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소문 더럽게 쫙 퍼져서 요새 가게 파리만 날려. 게다가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자기 친구가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면서 맘카페에 글까지 올렸더라. 그 글이 쫙 퍼져서 어제 누가 우리 가게 앞에 라카 스프레이로 망해라 이렇게 커다랗게 쓰고 가기까지 했어. 제발 그 글이라도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내려봤자 이미 누가 잔뜩 퍼갔겠지. 그 글 하나 내린다고 소문이 없어지겠냐?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 아주 꼴 좋다. 나한테 이런다고 달라질 거 하나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제가 직접 그놈과 대화한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놈 가게는 진즉에 망한 상태예요. 들리는 소문으론 그놈은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소문도 엉망인데다 술에 취해 음식까지 엉망으로 준비했으니 손님들이 남아날 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한 여자 손님에게 추궁거리다가 신고당해 잔뜩 떨어진 평판은 더 엉망진창이 되고 폐업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 뒤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가게도 쫄딱 망하고 아버지란 사람은 교도소 신세인데다 자기 동생과 엄마에게 인연도 끊겼으니 어디서 빈털터리 신세로 궁상맞게 살거나 또 떳떳하지 못한 일로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한때는 인생을 맡겨볼까 싶을 정도로 소중했던 사람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썩 마음이 좋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업보인 것을요. 때문에 전 이젠 저를 기망했던 그놈에 대한 생각은 모두 잊고 아직도 제가 받은 상처를 걱정하는 부모님과 아주 잘 먹고 잘 살아가려고 해요. 결혼 생각은 진즉에 접은 지 오래니 그렇게 전 취미생활과 일에 전념하며 제 삶에만 충실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그놈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저에겐 진심을 다했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절 비난하기까지 했죠. 혹시 그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신뢰라는 걸 말이죠.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린 관계만큼 위태롭고 얄팍한 건 없으니까요. 비록 저는 가슴 쓰라린 경험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선 이런 사건 사고 없이 늘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를 하더라고요. 형, 공기업에 취업한 거 너무 축하해. 역시 형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나랑은 다르게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잖아. 내가 형을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형한테만 좋은 유전자를 다 몰빵해 주셨나 봐.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 아빠가 웃음을 빵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 하루 종일 깔깔 웃었어요. 그 후 저는 열심히 회사 일을 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제 동생도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아직 27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씨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직업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계산적이고 할 말을 따박따박 하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엔 몇 번 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결혼 후 첫 명절에 그 성격을 드러내더라고요. 저희 집은 명절 때 남자라고 놀고 여자라고 일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랑 남동생이 엄마를 도와 음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 속에서 재수 씨가 어색하게 쭈뼛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수 씨를 위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수 씨,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죠? 명수랑 같이 전이라도 좀 붙이실래요? 그러자 재수 씨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요? 제가 왜요? 저 전 같은 거 붙일 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아, 그래요? 심심해 보이길래 얘기한 건데 아니면 나물이라도 좀 묻히실래요? 저희 엄마가 손맛이 죽이는데 옆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 여보.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뭐라도 같이 해보자. 당신이 안 해봐서 그렇지 음식 준비하는 거 은근히 재밌어. 그러자 재수 씨는 입을 삐쭉 내밀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내 조상도 아닌데 왜 내가 음식을 같이 해야 돼? 집에서 음식 해먹는 것도 귀찮아 죽겠구만. 에이, 왜 그래. 가족끼리 다 같이 음식도 같이 하면서 수다도 떨고 하면 좋은 거지. 당신 보고 혼자 다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것 봐. 나도 손에 밀가루 묻혀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도 같이 해보자. 어? 아, 귀찮아 죽겠네. 아, 지금 가족들끼리 다 같이 나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알면 당신한테 한 소리 할걸?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버럭 성을 내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상하게 컸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음식 같이 하자는 얘기도 먼저 안 한 거다. 그런데 뭐? 우리가 시집살이 시켜? 그렇게 정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이 정도 가지고 시집살이라고 얘기할 거면 앞으로 아예 명절 때 오지도 마. 알겠니? 그러자 재수 씨는 툴툴거리며 그제야 뭐라도 하는 척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시집살이라고 할 건 전혀 없었는데 아무래도 재수 씨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았어요. 유순한 제 동생이 재수 씨랑 같이 살면 참 피곤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역시나 제 동생은 결혼 후에 재수 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동생과 함께 술을 한잔 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형, 나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오래 만나보고 조금 더 늦게 결혼할 걸 그랬나 봐. 왜 그래? 재수 씨가 뭐 힘들게 해? 형도 알다시피 우리 와이프 성격이 좀 드세잖아. 게다가 돈에 있어선 또 얼마나 계산적인지. 내가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술 한 잔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고 잔소리한다니까. 아마 오늘 형이랑 만나 술 마시고 들어가면 또 잔소리 폭탄이 떨어질걸? 아휴, 힘들겠네. 재수 씨가 성격이 조금 예민한 것 같긴 하더라. 난 솔직히 네가 재수 씨랑 어떻게 결혼했는지 너무 신기해. 내가 보기엔 둘이 성격이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자꾸 영업한다는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외모에도 신경 쓰고 이러니까 솔직히 찝찝한 기분도 들고 그래. 설마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재수 씨가 그런 짓까지 하겠어?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뭐. 그러고 보니 너 재수 씨한테 꽉 잡혀 사느라 돈 한 푼 없는 거 아니야? 너 지갑 좀 한번 꺼내봐. 그러자 동생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자 달랑 1,000원짜리 석 장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사내 자식이 지갑을 꽉꽉 채우고 다녀야지 이게 뭐야. 난 내 동생 기죽는 거 싫다. 이거라도 넣어줄 테니까 너 쓰고 싶은데 써. 저는 제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 동생의 지갑에 넣어줬어요. 동생은 제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도 남동생은 재수 씨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들까지 하나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 저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재수 씨와는 달리
성격이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처가 식구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 특히 처남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처남은 저랑 음식 취향부터 영화 취향까지 사소한 것들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처가 식구들이 영혼의 단짝이라며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처남은 가끔 저한테 전화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영, 오늘 날씨도 좋은데 세차나 한번 하러 가시죠. 가서 세차 끝내고 냉면이나 시원하게 한 그릇 먹고 옵시다. 처남은 세차가 취미라 가끔씩 저랑 같이 손세차를 하러 다녔어요. 남자끼리 땀을 뻘뻘 흘리며 차에 광을 내고 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펜션도 놀러 갔는데 어찌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저랑 처남이 서로 고기를 굽겠다고 티격태격 싸웠거든요. 에이, 매영, 고긴 제가 구울게요. 제가 원래 저희 집에서 고기 굽는 담당이거든요. 왜 이래? 나도 고기 굽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여태까지 처남이 구웠으니까 오늘은 내가 구우면 되겠네. 내가 육즙이 살아있는 고기를 보여줄 테니까 처남은 앉아서 맛이나 보라고. 그러자 장모님이 즐겁다며 웃으시더군요. 아이고, 불 앞에서 고기 굽는 게 덥고 힘든 일인데 서로 하겠다는 거 보니 누가 보면 아주 우애 깊은 형제인 줄 알겠어. 내가 참 사위 하나 잘 들였단 말이야. 처가 식구들이 다들 성격이 좋고 저에게 잘해주시니 저도 자연스럽게 처가에 잘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챙기고 장인 장모님께도 제 친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신경을 많이 써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던 저희 처가와는 달리 오히려 저희 집이 문제였어요. 특히 재수 씨가 집안 분위기를 많이 흐려놨답니다. 어느 날부터 자꾸 재수 씨가 제 아내 보고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쓸데없이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며 딱 필요한 보험만 들고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비싼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서운했는지 재수 씨가 제 아내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가족끼리 겨우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웃집 아줌마도 저한테서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어떻게 이웃집 아줌마보다도 못하실 수가 있냐고요. 동서, 나한테 쪼잔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럼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보험 하나 더 들어달라고 하던가.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동서가 나한테 20만 원짜리 보험 하나 팔면 동서한테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 떨어진다며? 동서 지금 수당 챙기고 싶어서 나한테 억지로 가입하라고 하는 거잖아. 동서야말로 가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동서 수당 챙기자고 다달이 내 돈 나가는 건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잖아.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형님한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입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형님이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애들은 뭐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가입하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요? 몇십만 원이 아깝든 말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알아서 가입할 테니까 강요 좀 하지 마. 그렇게 좋은 거면 동서가 여러 개 가입하던가. 알겠어? 저와 아내는 재수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조카하고만큼은 정말 잘 지냈어요. 조카는 제 아들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저를 엄청 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만 보면 항상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큰아빠, 저랑 공 던지기 놀이 해주세요. 우리 아빠는 바빠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요 앞에 운동장에 가서 저랑 같이 놀아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렇게 착한 성호랑 왜 안 놀아줘? 야, 명수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성호랑 좀 놀아주기도 해라. 애가 이렇게 섭섭해 하잖아. 섭섭하긴 무슨. 놀아주고 싶어도 바쁜 걸 어떡해. 형도 알잖아. 나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해서 정신없이 바쁜 거. 아유, 아빠가 돼가지고 말하는 것 좀 봐. 성우야, 네 아빠는 바쁘다니까 이 큰아빠랑 같이 나가서 신나게 놀자. 공 던지기 놀이 말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이 큰아빠가 아주 신나게 놀아줄게. 저는 조카랑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이 놀아주고 주말엔 가끔 저희 애들이랑 같이 놀이동산에도 데려가 줬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죠.
그러자 조카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와, 큰아빠, 너무 감사해요. 저 솔직히 아빠보다 큰아빠가 더 좋아요. 우리 아빠는 용돈도 안 주고 제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조카가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 동생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애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큰아빠로서 저라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유독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조카 좀 잘 챙기라고 잔소리를 여러 번 했었는데 들은 척도 하질 않더군요. 사실 제 남동생이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저랑 종종 만나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턴 제가 만나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재수 씨가 저희 엄마한테 대놓고 막말을 하는데도 재수 씨한테 한마디 하긴커녕 오히려 재수 씨 편만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괘씸한 마음에 하루는 남동생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어요. 명수야, 어떻게 재수 씨가 우리 엄마한테 참견하지 말라는 둥, 나이 먹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는 둥,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재수 씨 편만 들 수가 있어? 에이씨, 형이 무슨 상관인데? 결혼했으면 내 가정인데 엄마가 자꾸 별것도 아닌 걸로 참견하고 잔소리하니까 그런 막말을 듣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형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좀 마. 내가 언제까지 형 말만 잘 듣는 어린애인 줄 알아? 언제까지 형이라고 그렇게 나한테 으스댈 거냐고. 형, 이렇게 나 불러내서 잔소리하는 것도 솔직히 꼰대 짓이야. 뭐라고?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형이 돼서 동생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꼰대 짓이라고 얘기해? 너 진짜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부부끼린 닮는다더니 재수 씨한테서 안 좋은 것만 닮아버린 거야? 하지만 제 동생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리기만 하더군요. 이젠 더 이상 제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남동생 부부랑 마주칠 때마다 언성이 오가니 조카가 무섭다면서 저한테 더 앵기더라고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운다면서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조카가 10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간질환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 틈에서 재수 씨가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재수 없어 죽겠네. 간질환도 유전이라는데 이러다가 나까지 과부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왜 하필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피가 치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똑같이 열이 받았는지 재수 씨한테 크게 화를 내더군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가 없다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못된 말을 해? 동서 만약에 동서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셔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저희 아빠는 건강하시거든요. 유전병 같은 거 하나도 안 물려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만하니까 얘기한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뻔뻔스럽게 나오는 재수 씨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막대하더니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딴 식으로 말할 거면 장례식장에서 나가요. 우리 아버지가 재수 씨 때문에 기분 나빠서 마음 편히 떠나지도 못하겠다고요. 그러자 재수 씨는 정말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한참이 지나서야 동생이 재수 씨를 다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계속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최대한 재수 씨와 마주칠 일 없이 지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몸이 붓고 너무 피곤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심부전증을 진단받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전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투석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에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권유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식해줄 사람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제일 먼저 검사를 했는데 먹고 있던 약도 있고
여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동생에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부탁하기 껄끄럽긴 했는데 제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법적으로 신장 이식이 불가능하고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은 남동생 뿐이었거든요. 그러자 동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검사를 했는데 마침 신장 이식 조건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적합하다고 해서 무작정 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동생이 선뜻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 걱정하지 마. 내가 형한테 신장 이식 해줄게. 내가 그동안 형한테 좀 쌀쌀맞게 굴었는데 이번에 형이 아프고 나서 반성 많이 했어. 우리 어릴 때부터 우애 좋기로 유명했잖아. 나한테 형밖에 없고 형한테도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형을 도와주겠어. 저는 따뜻하게 말해주는 동생을 보고 너무 고마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한텐 동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수야, 정말 고맙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수술 끝나고 나면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내 감사한 마음이 좀 표현이 될까? 솔직히 아무리 가족이어도 신장을 하나 떼어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내가 수술만 잘 끝나면 너한테 꼭 5천만 원 준다고 약속할게. 너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했지? 수술 받고 나면 회복하느라 당분간 사업에 신경도 잘 못 쓸 텐데 그거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동생은 고맙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솔직히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전데 동생이 아니라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찡했어요. 그 착한 동생이 이제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동생이 절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나한테 준다고 했던 그 5천만 원 수술 전에 먼저 주면 안 될까? 형도 알지만 나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완전히 망해버릴지도 몰라. 뭐라고? 그 돈을 먼저 달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 어, 제발 그렇게 해주라. 설마 내가 가족인데 형한테서 그 돈을 떼어먹겠어? 내가 진짜로 상황이 급해서 그래. 이러다가 나 사업 망하면 처자식 다 굶기는 거잖아. 아무리 성호 엄마가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업 때문에 받은 대출도 많고 벌려놓은 게 많아서 나 사업 망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 돈 좀 얹어 주라. 나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인 거 형도 잘 알잖아.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 너무 큰 돈이라 고민이 되었지만 동생이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사업이 망한다길래 아내와 상의 후 다음날 남동생과 만나 5천만 원을 입금해 줬답니다. 그 이후 수술 날짜가 잡히고 가족들 모두가 절 걱정했어요. 조카도 학교 끝나고 병원에 찾아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가 이식해 준다고 했으니까 수술도 잘 되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저랑 나들이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요.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할게요. 어느새 중학생이 된 조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조카에게 꼭 건강을 회복해서 예전처럼 좋은 데 많이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동생이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엄마도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병문 안으로 온 제 동생과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명수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명우가 새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서로를 아끼더니 이렇게 큰 결심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명수야, 넌 정말 좋은 아들이고 좋은 동생이야. 꼭 나중에 천국 가서 복 받을 게다. 저는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점점 두려운 마음이 커졌어요.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진 않을까, 이러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수술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저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며 마음을 안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수술 전날 입원해야 되는 동생이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병원은 완전히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환자분, 신장 공여자분이 연락이 안 되는데요. 혹시 얘기 들은 거 없으세요? 오늘 입원을 해야 내일 수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동생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동생 집까지 찾아간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보, 어떡해? 서방님 집에 아무도 없나 봐.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어. 여보, 설마 서방님이 작정하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 수술 전날에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저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날 미리 올라온 저희 엄마 아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저녁쯤 되자 동생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형, 아까 계속 전화 안 받은 거 미안해. 형한테 미안해서 차마 통화를 못 하겠더라고. 형, 나 너무 무서워. 수술하다 잘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성호 이제 중학생인데 만약에 내가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성호 엄마도 맨날 자기 과부되기 싫다면서 울고불고 한단 말이야. 형, 진짜 미안한데 이제라도 딴 데 알아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가족들도 그 문자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엄마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수 이 못된 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지형 신장이식 해준다는 약속을 수술 하루 전날에 어겨? 어찌 짐승도 안 할 짓을 하느냔 말이야. 제 아내도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동생이란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돈 먼저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사람 생명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되지. 여보, 나 서방님 절대 용서 못해. 이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여보, 걱정하지 마. 서방님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 살릴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기운 내. 알았지?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했지만 충격받은 저의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질 않았어요. 믿었던 동생에게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결국 수술은 취소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지옥 속을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흘렀을 때 갑자기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처남이었습니다. 처남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매영,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누나가 며칠 전에 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부탁을 했다고요. 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죠. 저한테 이식해달라고 부탁도 안 하셨잖아요. 저 누나 얘기 듣고 매영이 걱정돼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사부터 해볼게요. 그런데 검사 결과 처남이 신장 이식에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찾아온 처남이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처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남도 타이어 가게에서 일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서 어떡해. 신장 이식 해주고 나면 처남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관리도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그러자 처남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정 괜찮아요. 어차피 전 결혼 안 해서 책임져야 할 처자식도 없잖아요. 저한텐 가족이라곤 엄마, 아빠, 누나 그리고 매형뿐인데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이식 수술하고 막 그런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믿고 제 자신도 믿어요. 그러니까 매형도 꼭 수술 잘 돼서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남,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친동생도 무섭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처남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처남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 거야. 그날 병실은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저와 처남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아내까지도 고맙고 미안하다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 당일 장인 장모님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장모님께선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솔직히 내가 웬만한 사위였으면 내 이 수술 반대했을 걸세. 그런데 자넨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서 내 아들이 신장이식을 해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했어. 자네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 마음도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 당장 자네가 없다면 우리 딸이 무너질 거고, 우리 딸이 무너지면 손주들도 무너질 거고, 그럼 우리 가족들도 다 무너지는 거잖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신장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둘 다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힘내게나. 알겠지?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어쩜 처가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저를 위해 주시는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수술실에 들어갔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장인 장모님께서 제가 수술을 하는 동안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기도 덕분인지 수술은 무사히 성공하고 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남에게 너무 고마워 차를 한 대 뽑아줬어요. 그러자 처남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매영, 저 이런 큰 선물 받자고 이식해드린 거 아닌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린 무슨. 처남이 날 위해 그 큰 희생을 해줬는데 이걸로도 모자라지. 저번에 보니까 처남 차가 많이 낡았더라. 처남은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난 겨우 이런 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도 처남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은혜를 갚을게. 매영, 은혜라뇨.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제가 매영을 살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요. 사람이 심성이 이렇게나 착할 수가 있나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며 정말 좋은 처가 식구들을 만나 목숨까지 건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도 해주기 힘든 걸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텐 한 가지 해결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술 전날 도망간 남동생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동생에게 찾아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야, 강명수, 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겠어? 네가 그날 도망가는 바람에 내 처남이 신장이식을 해줘서 나 겨우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런데 네가 뻔뻔하게 그 돈을 홀랑 먹어버려? 너 빨리 내가 준 5천만 원 내놔.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만 동생은 미안해하긴커녕 뻔뻔스럽게 이러더라고요. 그 큰 돈을 지금 당장 어떻게 줘? 내가 천천히 갚는다고 했잖아. 어쨌든 수술했으면 된 거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뭐? 천천히 갚어? 너 내가 그 돈 신장 이식해준 대가로 준 거지. 아무 이유도 없이 너 쓰라고 무이자로 빌려준 건 줄 알아?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 돈도 그대로 뱉어내야지. 얼른 내놔. 지금 당장 나한테 입금하라고. 돈이 있어야 입금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해? 에이씨, 나도 몰라. 뱉제. 그런데 그 와중에 재수 씨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유, 치사하게 형제들끼리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그럴 거예요? 동생이 힘들면 형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굳이 달라고 찾아올 건 뭐예요? 이거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완전 남보다도 못한 사이네. 너무 화가 나서 재수 씨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뭐? 남보다도 못한 사이? 동서 말 한번 잘했네. 세상에 어떤 동생이 친형한테 돈까지 받아가 놓고 신장이식 수술 전날에 잠적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아무리 남이어도 해선 안 될 짓이야. 악마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그 돈 욕심나서 일부러 내뺀 거지? 그 전까지 걱정하는 척 했던 건 다 쇼였던 거지? 당연하죠. 뭐 그럼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애초에 신장이식 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그 핑계로 뭐라도 하나 얻어내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먼저 5천만 원 주겠다고 얘기한 건 아주버님이잖아요. 주겠다고 해서 받은 건데 뭐 문제 있어요? 동서,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 동서, 뭐 잊었나 본데 그때 우리가 5천만 원 주면서 차용증 쓴 거 기억 안 나?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 신장이식 해주는 조건으로 주는 거라고 써놨지? 그런데 조건을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그 돈은 그대로 돌려줘야지. 도장까지 찍어놓고서 왜 이래 정말? 사실 동생이 수술 전에
돈을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아내가 저보고 차용증을 쓰자고 했었거든요. 가족끼리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게 진짜로 필요할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재수 씨는 차용증 얘기를 꺼내도 코웃음만 치더군요. 아, 그깟 종이 쪼가리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참나, 어쩐지 가족끼리 돈 주면서 쓸데없이 왜 차용증까지 쓰나 했더니 형님이야말로 애초에 우리 의심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차용증까지 쓰자고 하죠. 당연히 의심하지. 솔직히 말해서 동서랑 서방님 인간 같지 않게 행동한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으로 돌변해서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처음엔 서방님이 진심인 줄 알았어. 나이 먹고 이젠 정신 차린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수술하기도 전에 돈부터 달라고 하더라.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차용증도 하나 없이 떡하니 줄 수가 있겠어? 그래서요? 아니, 뭐 어쩌자는 건데요? 어쩌긴 뭘 어째. 정 못 주겠다면 법적으로라도 해결해야지. 동서, 날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그날 동서랑 서방님이 신자기식 조건으로 돈 받아간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녹음까지 다 해놨거든? 이거 법원에 다 제출할 거야. 뻔뻔하게 가족 등쳐먹고 어떻게 되나 똑똑히 보자고. 저는 녹음을 해놨다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아마 현명한 아내가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까지 다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녹음까지 했다는 말에 제 동생이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뭐라고요? 녹음까지 했다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빡빡하게 굴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남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 때 한 번쯤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증거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하시냐고요?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남동생을 보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라도 사과를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수 너 진짜로 실망이구나. 나한테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거였어. 그래, 네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뒤통수를 쳤으니 나도 앞으로 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이 사람 말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 이후 알아보니 형사 구속은 안 된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에 녹음 파일에 그리고 입금 내역까지 증거가 다 있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강제 집행으로 예금 채권 압류부터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생은 제가 말로만 겁을 주는 줄 알았는지 진짜로 법적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저한테 5천만 원을 갚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받고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성격 더러운 재수 씨 만나더니 아예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어떻게 여자 한 명 잘못 만났다고 그 착하던 애가 이렇게까지 변해? 솔직히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나마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난 널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너도 더 이상 날 형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어? 그날 이후 저는 동생과 아예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냥 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쯤 지났을 때 동생이 재수 씨랑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하고는 연을 끊었지만 조카하고는 가끔씩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참 오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남 덕에 새로운 삶을 다시 얻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명우야, 네 동생 명수가 죽는단다. 네? 명수가 죽는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수가 간경화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란다. 사업 망하고 성호애미랑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 봐. 원룸에 혼자 살면서 소일거리를 하는 와중에 맨날 하루에 소주 3병씩 먹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게다가 네 아빠도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잖니. 가족력도 있는데 몸 관리를 그렇게 안 했으니 병이 안 생길 수가 있나. 저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너무 미운 동생이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시던 엄마도 자식이 그렇게 되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계속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호라도 간이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못 해준다고 했다더라. 게다가 성호 애미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나 봐. 아이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명우야, 우리 명수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병이라니. 알고 보니 저희 엄만 그동안 동생이 걱정되어서 저 몰래 월세에 술값에 이것저것 돈을 보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괜히 돈을 보내주는 바람에 남동생이 그걸로 술을 사 먹어서 병에 걸렸다면서 자책을 하고 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며칠 후에 조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조카는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빠, 저 아빠가 너무 믿고 싫어요.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도 없고 관심 가져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와서 저보고 간이식을 해달래요. 아빠가 큰아빠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보고 간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우리 아빠가 너무 미워요. 5년 전 그때도 아빠를 너무 원망했고 창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울면서 저밖에 없다고 사정을 하고 엄만 죽어도 해주지 말라고 하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솔직히 말하면 아빠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성호야, 난 네 맘 다 이해해. 가족이라고 해서 꼭 이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아직 20살밖에 안 된 창창한 나이인데 내키지도 않은 수술을 억지로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이잖니. 그러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결정해. 네가 설사 이식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널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선택은 오로지 너한테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렴. 난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해 줄 거야. 그러자 조카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 엄마가 조카한테 전화해 그래도 네 애비니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사정을 했는데 조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네요. 조카가 하도 완강하니 결국 엄마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하루 남동생한테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우야, 내가 오늘 명수를 보고 왔는데 명수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많이 후회하고 있더구나.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았다면서 그래서 벌을 받는 거라고 엉엉 우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내가 명수한테 이렇게 얘기했단다.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고. 형한테 그런 못된 짓도 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겠냐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얘기했더니 아주 서럽게 펑펑 울더구나.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니? 너도 그렇고 성호도 그렇고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렸는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쌓인 걸 되돌릴 수 있겠냐고. 어릴 땐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어요. 결국 조카는 끝까지 간이식을 못 해주겠다고 선언했고 남동생은 계속 공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언제 수술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역시 사람은 앞뒤를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릴 적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남동생과 제가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 버리고 저희 엄마도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조카도 지 애비를 원망하고 있고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또 자책하고 있고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바로잡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그 화목했던 가족이 이렇게 되어버린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날짜가 2024년 4월 25일이네요. 이 시점에서 글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제 사연이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가족들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동생 사이에 있었던 비극 같은 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